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에서 ERP 정보회사 물류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을요, 2023년 9월 23일에 시행이 되었던 물류 2급에 대한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론과 실무가 있죠. 이론 시험에 대해서 지금 같이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20문항이 나오는데요. 앞에는요, 경영혁신과 ERP 문제가 4문항이 들어있습니다. 한 문항당 점수 배점이 5점씩이니까요. 4문항 20점을 차지하고 있죠. 합격 점수가 60점 커트라인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점수 배점입니다. 자, 잘 풀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기능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기능적 특징, 기술적 특징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적 특징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영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 경영 조기 경보 체계, 다시 말해 야 너희 회사 지금 여신한도에 문제가 생겼어, 혹은 너희 회사 지금 외상대금의 회수가 잘 안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진 프로세스 모델에 의해서 BPR을 지원한다. 즉 우리의 아주 낡은 구닥다리 방식이 아니라 아주 최첨단으로 아주 우리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오는 그 루트, 그걸 이제 선진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할 텐데요. 그 모델에 의한 BPR을 지원해주고 있죠. 자, 중복 업무 배제. 나도 하고 있고 쟤도 하고 있던 업무, 그거 누군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복 업무를 배제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자, 모두 다 ERP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적 특징이었고요. 자, 4번에 특정 하드웨어나 특정 운영체제와 연계 가능하므로 보안성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데, 보안성과는 상관이 없고요. 또 하나, 특정 하드웨어에 연연해하지 않고 모든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경영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경영 분석은요, 구조화된 숫자와 수치화된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수치화되지 않은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같이 분석 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화된 데이터만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ERP 시스템의 방대한 분석을 위해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차세대 ERP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리포트, 쿼리, 대시보드, 스코어 카드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분석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뢰 및 보고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한 수준의 분석도 지원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리와 보고 같은 이런 내용들은 비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한다면, 수학적으로 정교한 수준에 대한 것은 구조화된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3번 갑니다. ERP 시스템이 SC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장점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골라보란 얘기겠네요. 자, 공급 사슬에서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건 장점이겠죠. 자, 정보 투명성을 통해서 재고 수준이 떨어져요. 재고 회전율은 높아져요. 굉장히 재고 수준을 낮추면서도 회전율을 높아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겠죠. 어떻게? 정보 투명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공급 사슬에서의 계획, 조달, 제조 및 배송 활동 등을 통합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죠. 우리 항상 ERP 하면 통합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자,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건 좋았어. 하지만 미래의 고객들과의 상호작용까지는 모르겠다. 현재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할 수는 있어도 미래의 고객에 대해 뭐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틀린 부분이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유형 중에서 플랫폼 as a 서비스다 라고 해서 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IaaS, SaaS, 파스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스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방식이죠. 자, 사용자는 인프라에 기본 투자 없이 응용 소프트웨어의 테스트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사용자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쓰는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때 내가 모든 언어를 다 써서 홈페이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툴을 내가 가져다가 쓸 것이냐, 혹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에다가 내 정보를 입힐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단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받아서 우리가 ERP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인 거고요. 자, 사용자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플랫폼 환경을 직접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플랫폼이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내가 직접 구축하지 않기 위해서 파스 플랫폼을 얻는 방식의, 플랫폼을 대여하는 방식의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환경을 직접 구축하는 게 아니다. 이미 구축한 플랫폼을 제공받는 서비스 형태이다. 자, 사용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주식회사 생산 자동차는 3기간의 단순 이동평균법이에요. 사실 여기에 핵심은 3개의 기간만 이용한다는 거죠. 3월부터 8월까지의 실제 수요가 있을 때 9월의 수요 예측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인 8월, 7월, 6월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은 고려하시면 됩니다. 월이 6개가 다 나왔다고 해서 6개를 다 고려하실 필요는 없죠. 3기간입니다. 자, 가중이동평균법은 이들에게도 가중치를 주겠지만 단순 이동평균법은 가중치와 상관없이 그대로 똑같이 95 플러스 120 플러스 115 이렇게 더해주신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걸 계산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정답이 금방 나오죠. 자, 95 플러스 120 플러스 115다 라고 하면 330입니다. 자, 33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110이 바로 9월의 수요 예측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수요 예측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단순 이동평균법보다는 가중 이동평균법이라든가 지수평활법이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수평활법은 워낙 자주 시험에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출제자가 새로 들어가서 이렇게 3기간에 대한 단순 이동평균법을 출제하신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는 4기간의 단순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4기간에 대한 단순 이동평균법밖에 없어서 아마도 4개의 자료를 이용한다는 걸 잘 기억하신 분들은 쉽게 푸셨겠지만 요 3기간이다 라고 해서 의용이 나왔을 때 3기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앞에 3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죠. 자, 어찌되었든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9월달을 예측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8월, 7월, 6월 3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6번 갑니다. KPC 산업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자 한대요. 자, 시장 점유율 정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보기와 같을 때 내년도 목표 매출액이 45억 원이라면 올해 매출액은 얼마니에요? 자,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제 출제자가 들어가서 새로운 신규 문제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신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새로운 어디 범위에서 낼 수는 없어요. 그럼 기존의 범위에서 내는데 사실 이 문제도요. 올해 매출액에다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당의 업계에 대해서 총 매출액의 증가율이다 라고 해서 성장성이나 아니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 라고 해서 확대율을 가지고서 지금 내년도 목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를 지금까지는 계속 풀어오셨던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새로운 문제를 내라고 이렇게 투입이 되었어요. 근데 뭘 새롭게 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내용들 45억 원의 목표 매출액을 구하라는 문제를 낸다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지를 앞에 역으로 한번 유추해봐라. 올해 매출액이 얼마였을지.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아마도 시험이 더 진화가 된다면 나중에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전년 대비 총 매출 증가율이 얼마일까?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이런 비율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2급이라는 급수의 특성상 목표 매출액을 물어보라는 질문들이 많았겠지만 되려 이제 역으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응용하고 있더라. 올해 매출액을 구하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45억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곱하기 1.2를 나누기 1.2 그 다음에 곱하기 1.5를 나누기 1.5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45 나누기 1.2 나누기 1.5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25억 원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원래 매출액은 25억 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 시간이 조금 여유 있게 푸는 친구들은 어떻게도 풀겠어요? 아유, 난 공식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올해 매출액이 얼마지? 하시면서 1번에 10 곱하기 1.5 곱하기 1.2 계산기 다 두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기는 가지고 들어가니까 손 몇 번 까딱까딱 하는 거죠. 15 곱하기 1.5 곱하기 1.2 20 곱하기 1.5 곱하기 1.2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25 곱하기 1.5 곱하기 1.2 했더니 45가 나오더라. 아, 너 답은 4번이구나. 뭐 이렇게 답을 또 풀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그냥 고지고대로 기억하시고 응용이 잘 안 되면 그런 식으로도 문제를 푸는 건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식을 기억하셨다면 45 나누기 1.5, 1.2 이렇게 해서 역으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교차 비율입니다. 교차 비율은 항상 물류 2급에서 늘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자, 뭘 교차하느냐라고 했을 때 재고 회전율.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 중에서 재고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고에 대한 회전율, 그 다음에 매출액을 아니다. 반대로. 거꾸로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재고액.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한계이익률, 한계이익. 우리가 뭐 공원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물건 하나씩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이죠. 자, 그래서 매출액에서 한계이익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요게 이제 우리가 한계이익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 재고 회전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교차 비율을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이 교차 비율을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매출액이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계이익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교차 비율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한계이익이 높아야 되고 재고는 적어야 됩니다. 재고는 적어야 되고 한계이익을 많이 가져다 줘야 돼요. 하나 팔았을 때 이익을 많이 남기는 물건에 우리는 집중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A, B, C가 있을 때 한계이익이 A가 제일 높고 B, C다 라고 한다면 한계이익이 제일 높은 A에 우리는 좀 더 많은 투자와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한계이익이 적은 것, 즉 하나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집중을 했을 때 얘들은 집중을 좀 덜하고 힘을 빼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별 우리가 할당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차 비율에 의해서 한계이익이 높고 재고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한계이익률이 높은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차 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차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익이 많다, 이익이 많이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한계이익률과는 비례관계죠. 하지만 재고와 관련해서는 반비례관계로 가지고 있고요. 교차 비율이 낮은 상품, 교차 비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목표 매출액을 낮게 설정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차 비율이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교차 비율이 높다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였고, 재고는 적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품 서비스에다가 투자하자라는 게 바로 교차 비율에 의한 분석이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수주 관리. 자, 주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는 걸 수주받다 라고 할 텐데요. 자, 업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수주는 구매가 예상되는 고객의 수요량을 예측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수주 등록은 수주 후에 고객의 주문 내역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견적은 수주 이전의 단계로서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수주 등록 후에 일자별, 가용 수량, 약속 가능 재고 등을 정보를 참조해서 고객에게 납기 예정을 통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와 관련해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가 틀린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1번이죠. 구매가 예상이 되는 고객의 수요량을 예측하는 과정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수요 예측이겠죠. 수요 예측이고, 수주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주문을 받다예요. 주문을 받다. 그래서 수주라는 것은 내가 뭐를 받다?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구매가 예상되는 고객의 수요량을 예측하는 것은 수요 예측을 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뜻 보면 다 맞는 표현인 것 같았지만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수주는 주문을 받는 행위인 거고, 구매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수요량을 예측하는 과정은 수요 예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았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수주 등록은 주문 받아서 시스템에다 등록하는 거고, 견적은 주문을 받기 이전에. 그래서 메뉴 프로세스 보시면 견적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수주 등록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고객에게 내가 언제까지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너한테는 얼마나 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고객에게 언제까지 몇 개를 줄 수 있는지 수주를 등록하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자료를 통해서 매출 채권 회전율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출 채권 회전율에 대한 공식을 몰랐다 하더라도, 즉 전체 매출액을 매출 채권 잔액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4회가 나온다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눈치껏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뭐 0.25 뭐 이런 것들도 없고, 그쵸? 그냥 그대로 400억 나누기 100억이다 라고 해서 4라는 회전율이 나왔구나 라고 금방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을 외워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래도 뭐 공식을 외우지 않았어도 자료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죠.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수요 예측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어느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나은 예측치를 가져온대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의견, 패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사람 의견에는 중역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사람 의견에는 델파이 분석이다 라고 해서 각각 업계의 전문가들이나 교수진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양한 계층의 조직 구성원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예측치를 구한대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델파이법이랑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보기에 델파이법이 없고요. 델파이법은 우편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혹은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건 없죠. 그냥 모두가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뭐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동침이나 이런 TV 프로그램들 보면 여러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그런 토크쇼 형태를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두 다 패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널 동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중역의견법이다 라고 한다면 중역의견법을 얘기하고 싶었을 때는 회사의 뭐 중요 이사나 부장이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수명주기 유출법이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기존에 그러한 신제품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뭐 도입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정도로 제품이 생산이 될 거야 혹은 제품의 수요가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수명주기 유출법이겠죠. 자, 채찍 효과입니다. 와, 채찍 효과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작은 하나의 자극을 딱 줬을 뿐인데 이 하나의 자극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가 널뛰게 되는 것처럼 채찍 한번 딱 소의 엉덩이에 채찍을 때렸을 뿐인데 소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움직임을 가져오는 파장을 가져오는 걸 가지고서 채찍 효과라고 하죠. 이런 채찍 효과는요, 우리가 이 물류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하냐면 고객이 하나의 주문을 가지고 왔더라, 하나의 주문을 했더라. 그런데 이 하나의 주문이 소매업자, 도매업자, 그 다음에 제조업자에게 가면서 하나에 대한 물건의 주문은 소매업자가 4개를, 도매업자는 8개를, 제조업자는 뭐 10개를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생산하고 물건을 재고를 많이 가지게 되더라. 자, 이거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얘가 의사결정이 자주 변동성을 가진다거나 혹은 소매업자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로트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구매 리드 타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예 미리미리 수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많았죠. 제일 중요한 건 정보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비자가 주문한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소매업자, 도매업자, 공장이 모두 다 이 정보를 중앙에다 놓고서 볼 수 있었다면 이러한 채찍 효과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채찍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의 주문을 고객과 공급자들의 정보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 과도하게 많이 만들지 않고 얘가 하나의 주문을 하고 갔구나라는 걸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안정적인 가격 구조, 즉 가격을 계속해서 할인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갑자기 올려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소매업자나 도매업자들이 갑작스럽게 물건을 많이 할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수량보다 과도하게 많이 보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망 전반의 수요 정보를 중앙 집중하자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제품과 생산의 공급에 소요되는 주문 리드타임과 주문 처리에 소요되는 정보 리드타임이 증가되면 채찍 효과가 심해져요. 이런 리드타임은 짧아야 돼요. 여러분들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리드타임이 굉장히 짧죠. 내가 오늘 저녁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새벽에도 가져다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리드타임이 짧아지면 굳이 과도하게 많은 양을 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문 리드타임과 주문에 처리되는 소요되는 정보 리드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야지만 채찍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잘 하는 거다. 자, 신속 대응, QR 시스템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QR이다 라고 하는 거 QR코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QR코드가 좋은 점이 뭐예요? 옛날에는 인터넷 주소를 다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QR코드 한번 비추면 그 링크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자, 물류에도 이런 신속 대응 시스템이 있었죠. 자, 상품의 회전율을 높이고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써 생산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는 상품 구매도 가능하더라. 자, 하지만 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제품 제조를 유통함으로써 여기까지는 맞아요. 소매업자랑 제조업자들이 정보를 계속해서 신속 대응 QR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하고 유통도 해요. 그렇다면 공급망의 재고량은 어때요? 최대화하지 않습니다. 공급망상의 재고량은 최소화해서 물류에 대한 비용들을 아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바꿔줘라.
자, 물류 거점 설계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물류 거점이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건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매번 부산으로 다이렉트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리도 거리인 만큼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중간에 거점들을 만들어 봤다. 안성 쪽에 하나 만들어 보고 대전 쪽에 하나 만들어 보고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 거점들을 만들어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짧게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거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리가 짧아지면서 수송 비용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수송 비용은 수송 거리에 비해서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 자, 맞죠? 수송 비용이 거리가 길면 비용은 많아지고요. 거리가 짧아지면 비용은 짧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안성까지가 뭐 3만 원, 안성에서 대전까지가 3만 원, 대전에서 부산까지가 4만 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리가 짧아지면 비용이 적게 나오고 거리가 길어지면 비용이 같이 커지는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자,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하면 수송 비용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소해요? 반대겠죠, 여러분들. 물류의 거점 수가 증가하게 되면요. 수송 비용은 줄어들어요. 왜?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다이렉트로 매번 10만 원씩 쓰면서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 대전에서 부산으로 보낼 때도 있으니까 이 10만 원 쓰던 비용을 4만 원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수송 비용은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일정 수준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이런 거점에 관리하게 되는 비용이라든가 거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들이 많아지면서 되려 증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류 거점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점은 아니다. 적정한 물류 거점 수준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된다. 자, 고정 투자 비용에는 인건비 및 초기 설비 투자 비용 등이 포함이 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점들을 하나 만들 때에는 이 거점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점을 내가 건설할 때 투자 비용이 있겠죠. 물류 거점 수에 비해서 같이 증가하겠죠. 내가 거점 하나를 만드는데 10억이 필요해. 거점 하나를 만들 때마다 또 10억이 들고 또 하나가 만들 때마다 10억이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물류 거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관련된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재고 비용은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하게 되면 하나의 재고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그 재고도 내가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좀 단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완만히 증가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번이 틀렸다. 수송 비용은 점점점 감소할 거다. 중간에 거점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이동하게 되는 거리들이 짧게 단타로 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들 수 있게 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재고 관리 비용. 여러분들 재고 관리는요. 뭐 재고에 대한 유지 비용도 있을 거고 재고가 부족할 때의 비용도 있을 거고 재고를 구매할 때의 비용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생산 준비 비용도 있겠죠. 자, 생산 공정이 변경될 때 기계 공구 교체로 인해서 생산을 하려면 꼭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이 아니라 생산 준비 비용이겠죠. 자, 재고 유지 비용은요. 재고에 대해서 우리가 창고에 넣으면서 창고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관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상품이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 그런 불량품이나 파손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 유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생산 준비 비용은 생산 준비 과정에서 생산 수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 비용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고정 비용이요. 내가 생산을 해야지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산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베이킹을 하고 있어요. 빵을 구울 거라고요. 빵을 구우려면 항상 모든 빵들은 내가 많이 굽든 적게 굽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븐을 20분간
예열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빵을 하나만 굽든 10개만 굽든 일단 굽기 전에 오븐을 20분 동안 내가 예열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분 동안 예열하면서 소비되는 그 전력의 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생산을 한번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비용 이렇게 20분 동안 오븐을 내가 예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 1,000원이야 라고 한다면 내가 빵을 10개 굽든 하나를 굽든 내가 구워야지 생산을 준비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1,000원에 이 오븐 예열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에 비례해서 변동하지 않아요. 한번 내가 예열을 할 때 1,000원씩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문 비용은 1회 주문량을 크게 할수록 재고 한 단위당 비용이 늘어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걸 할 때 내가 물건이 실제로는 하나만 필요하지만 2개, 3개씩 시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2개, 3개씩 되면서 배송비가 무료로 떠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배송비가 10,000원이었는데 그 배송비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시켜도 10,000원이고 5개를 시켜도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5개를 시켜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 비용은 1회 주문량을 크게 할수록 재고 한 단위당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고가 없어서 들어가는 비용, 재고 부족 비용이죠. 자, 고객이 나한테 왔어요. 저 사장님, 제가 계산기가 5개가 필요한데 지금 계산기 5개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어머 어떡하죠? 고객님 계산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상점에 가서 계산기를 5개 그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사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고객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지난번에 저기 갔더니 계산기가 없더라고. 근데 이쪽에 갔거든? 근데 여기는 한 10개씩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너 많이 살 거면 저기 가봐. 혹은 너 살 거면 저쪽에 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점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재고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고가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고객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들도 생각을 하면서 재고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부족했을 때 죄송해요 고객님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모레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납기가 지연이 되겠죠. 지연이 되다 보면 아주 그 성격이 급하신 거래처들은 어때요? 됐어요. 나 딴 데서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요. 혹은 알겠어요.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야 저기서 하면은 맨날 늦어. 저쪽에다가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래처의 신용 하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거나 그런 상황을 살펴본 친구들은 그 업체랑은 거래하지 말아야겠다. 맨날 없다 그러고 늦었다 그러고 다음에 갖다 줄게요 그러고 안 되겠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재고 부족 비용에 대한 설명을 4번 보기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고정 주문 양 모양의 재발주점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주문하는 양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주문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주문을 하고 나서 도착을 하기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3일이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쓰고 있느냐? 5,000개씩 쓰고 있어요. 그럼 주문을 할 시점에는 주문을 하자마자 도착하는 게 아니니까 이 도착할 때까지 들어가는 양에 대해서 3, 5, 15, 15,000개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주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즉 15,000개가 남았을 때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 혹시나 이때 잘 도착하지 못하거나 혹시나 어떤 변수가 생길 것을 예측해서 안전하게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안전 재고량이 몇 개냐? 4,000개예요. 이처럼 15,000개에다가 4,000개를 다 더하면 19,000개의 재고가 있을 때 요 지점에서 내가 주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를 할까요?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가 꼭 반드시 늘상 데일리로 사용하는 품목이 있다더라.
그 데일리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 언제 주문하지? 라고 고민했을 때 언제 주문하는 게 좋겠느냐? 라고 하면 그 물건 주문하면 3일 걸려. 근데 내가 하루에 5,000개씩 사용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루에 5,000개씩이니까 15,000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는 상황 때문에 4,000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딱 19,000개가 게이지가 찍혔을 때 내가 주문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일 뒤에 어떻게 오겠어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3일 뒤에는 딱 안전재고량 4,000개 남았을 때 물건이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제 발주점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이야기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운송경로, 권역별, 품목별, 거래처 밀착형 물류거점. 자, 거래처 밀착형 물류거점이라는 건 소비자한테 아주 가깝게 거점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의 물류 서비스 만족도는 엄청 좋아져요. 왜? 내 고객들이 여기 있으면 고객 앞에 다 물류 거점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지금 물류가 서비스가 좋아지겠어요. 물류가 그 사람들에게 도착할 수 있겠어요. 만족도는 향상이 되죠. 단점으로는 물류 거점 및 지역별 창고 운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다수의 물류 거점 확보 및 운영비가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이제 다단계 거점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류 거점 자체가 많아졌다라고 해서 다단계 거점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수 거점 방식이나 이런 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 거점 방식은 여러분들 공장이 여기 있으면 공장 근처에 이렇게 물류 거점들이 있는 거죠. 소비자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생산자 아니면 공급자 쪽에 있는 거점들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다단계 거점 방식은 이렇게 있다가 또 소비자 앞에 계속해서 거점들이 또 있는 경우들일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바로 다단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물류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공장 직송 운영 방식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달려가는 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고요.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은 공급자들이 하나의 물류 거점에다 가져다 주면 여기서 소비자에게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식을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이다라고 하겠죠. 자, 17번입니다. 구매 및 구매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구매는 생산과 판매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품목을 매입하는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은 구매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게 틀렸죠? 생산이나 판매와 관련된 활동 지원하는 거. 직접적인 생산이나 판매가 아니어도 그들을 옆에서 서포트하기 위한 비용도, 그런 서비스에 대한 구매도 우리가 구매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구매 관리다 라고 해서 구매 조직 관리, 구매 계획 및 전략, 구매 실행, 구매 분석 등의 구매 기능에 대한 조정 및 통제 활동. 자, 자재의 유리한 조달에 필요한 모든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생산 판매 계획에 반영하는 활동도 구매 관리 영역이다 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두세요. 자, 18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싶어요. 내가 이 시장에서 지금 소비자들이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10명 중에 사실 나는 한 사람한테밖에 물건을 못 팔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내가 그 10명의 소비자에게 대해서 3명까지는 혹은 5명까지는 내가 내 물건을 그들에게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판매 이익은 빨리 머릿속에서 떨쳐야 돼요. 내가 경쟁기업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싶으면 경쟁자와 나의 이 상품에 대한 이미지, 사람들이 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 너무 비싸다고 느낀대. 너무 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 라고 한다면 제품의 이미지가 지금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 인지가 되어 있지만 고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지? 물건의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 봐야지. 라고 하는 거고, 혹은 이제 그런 이미지들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 약간 견고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견고함을 내가 막 보여줘야지. 여기서 막 망치로 뚱뚱뚱 이렇게 해봐야지.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더 많이 점유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그 다음 19번입니다. 이 내용에서 조금 브레이크 걸리셨을 것 같아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조간접비를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자료에서 이익이라는 정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요 판매 원가부터 시작하는데요. 요 판매 원가가 8만 원이면 여러분들 제조원가가 아니라는 점. 매출원가가 아닙니다. 이 제조원가 매출원가가 아니에요. 판매 원가는 판매 관리비를 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물건의 원가가 되죠. 자, 8만 원에다가 13,000원을 차감하면 67,000원. 자, 요 67,000원이 나왔으면 이제 제조원가들 빠지게 됩니다. 자, 직접 재료비 35,000원, 노무비 15,000원, 5만원, 경비, 직접 경비 만원까지 6만원에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면 나머지 7,000원이 바로 요 제조간접비 7,000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물건의 제조원가는 얼마였는데 물건의 제조원가는 67,000원이었는데 여기에다가 판매관리비 13,000원까지 더해서 판매원가가 8만 원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판매원가가 8만 원이 요게 물건의 제조원가가 아니라는 점 요걸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수의계약은 1대1이죠. 경쟁 입찰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거래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해서 구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끼리만 모이면 되죠. 자,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 희망자를 모두 다 참여시키지 않는다고요. 경쟁 입찰 방법이 아니라고요. 한 사람에게 1대1로 대응하는 거죠. 구매 품목을 제조하는 공급자가 유일한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걔를 찾아가서 1대1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론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실무에 대한 강의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에듀 홈페이지에서 실무에 대한 강의까지 여러분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실무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